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류산업의 핵심 동향을 살펴보게 될 삼성 SDS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차미린입니다. 물류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지속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동해안 항만 노조 파업이 물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슈는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 추가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류는 경제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류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시장 동향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물류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먼저 경제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동향을 발표할 물류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오수진 프로입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과 주요 국가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경제 이슈 부분도 추가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주로 국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됩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7월 IMF에서는 24년 글로벌 성장률을 3.2%, 25년에는 0.1%포인트 상향한 3.3%를 예상했고 9월 OECD의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지표를 살펴보면 25년 성장률을 3.2%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나 OECD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통화정책 완화가 주요국으로 확산되며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며 상향 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반기별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지만 국제기구 전망과 유사하게 주요 국가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부분은 경제 이슈 부분에서 한 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가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경기 부양책을 강화하였으나 회복세가 미약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4일 통화, 부동산 및 증시 안정화 정책 등의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며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성장률은 4%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9월 제조업 지수인 PMI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0.7 반등해서 49.8로 여전히 50화해로 경기 위축 국면에 있고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측 한국 경제 동향을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 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베트남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제조업 수출과 관광업의 반등, 소비 회복과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수출은 24년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75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4년 상반기 기준의 수출은 15.4% 증가하여 2,996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유지하며 202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6%, 이듬해에는 6.2%로 상향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해외 방문객이 17.7% 상승했고 산업 생산 지수도 9.5% 상승한 것으로 베트남 통계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측의 유럽 경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ECB의 주요 인사들은 10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등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으며 8월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로 이번 장표는 25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연준의 B컷을 준비했습니다. 25년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16일 발표한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9월 19일 발표한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로 25년 글로벌 경제는 큰 폭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완만한 성장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교육량의 전망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WTO의 4월 보고서에서는 24년 2.6%, 25년 3.3% 교육량 성장을 예상했고, 특히 24년 1분기는 AI 관련 교역 금액이 전년 대비 25% 급증하며 상승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지속적인 무역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교역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또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환경인데요. 인플레이션 정상화,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측 장표를 보시면 9월 FOMC에서 연준의 B컷, 기준금리 50bp를 인하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였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미국 경제의 둔화 및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와 고용시장 둔화 논란에 대해 연준에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10월 초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 14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25.4만 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고용지표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9월 B컷 시행 당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개인과 기업들의 대출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 상향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고 반면 미국의 리세션 공포 심리가 남아있어 좀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IB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환되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9월 즉시 금리 인하를 개시하였고 ECB 또한 10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10월 초 9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추가 금리 인하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전도표를 통해서 연내 50bp, 25년은 100bp 추가 인하를 전망 제시했었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등의 변동성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유가의 향방과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 동향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의 성수기인 드라이빙 시즌, 7월 초 이후 약세를 지속하며 9월 10일 WTI는 64.75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석유 소비 시장의 주요 축인 미국과 중국, 그 중에서도 전체 석유 수요의 약 75%를 수입하는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원유 수입량은 23년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22년 대비 11% 증가한 총 5억 6,399만 톤이었습니다. 24년 1월부터 8월까지 원유 수입량을 확인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되었고 이는 중국 경제 둔화와 더불어 전기차 및 LNG 트럭 사용으로 에너지 전환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수요 부진과 더불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가 다가오는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감산했던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얼마 전까지 투자자들은 유가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10월 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재점화되며 유가는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유가의 하락 추세 및 급반등, 유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 동향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었고 제4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유명한 후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양국 간 관세 부과 및 글로벌 공급망 역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이 특징에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며 대선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되었습니다. 해리스는 공정한 세제구조 구축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무엇보다 중산층 근로가족을 우선시하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후보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4년 4분기 경제 부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물류 MI그룹의 임수엽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해상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물류 데이터 혁신그룹에서 예측한 SCFI 종합지수 및 주요 라우트별 운임 전망입니다. SCFI 종합지수는 3분기 들어 7월 첫 주에 3,734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계속 하락하여 9월 마지막 주에는 2,100대를 기록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미 동부 및 걸프 항만의 노동자 파업이 내년 1월 15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며 우선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북미 및 유럽의 수요 둔화로 인해 4분기 해상 운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4분기 평균 운임 예상치는 북미는 FEU 기준으로 동안 3,689달러, 서한 4,852달러 수준까지, 그리고 TU 기준 북유럽은 2,377달러, 그리고 남미향은 6,701달러로 모두 3분기보다 하향 제시하였습니다. 그 하락폭을 살펴보면 3분기 실적 평균과 대비하여 북미 양안, 북유럽 운임은 약 40% 하락, 남미향은 약 13.8% 하락하는 것으로 시황의 둔화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컨테이너 시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빔코에 따르면 2024년은 홍해 사태가 물동량뿐만 아니라 운송 수요까지 견인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신규 컨테이너 선박의 인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태로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하면서 선복 흡수 효과가 발생하여 선복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해상 물동량은 4~5% 증가하는 데 비해 운송 수요, 즉 운송 거리까지 포함한 TU 마일즈는 15에서 16% 증가세로 전망되어 물동 증가량 대비 운송 수요 증가율이 3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2025년 해상 물동량은 올해에 비해 조금 낮지만 유사한 수준인 3에서 4%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운송 수요에 대해서는 최근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5년에 대한 전망을 두 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중동 갈등이 완화되어 수에즈 운하로 복귀하는 경우와 얼터너티브 시나리오는 올해와 동일하게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우인데요. 운송 수요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 즉 수에즈로 통항할 경우에는 운송 수요가 5에서 6% 정도 감소하고 얼터너티브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3.5에서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수요 못지않게 공급도 크게 증가한 한 해입니다. 공급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된 것입니다. 올해 신조 인도량은 280만 TU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230만 TU에 비해 26% 증가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2025년의 신조 인도량은 190만 TU로 예상되며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상 최대치의 기록적인 신조 인도에 힘입어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는 3천만 TU를 달성했는데요. 내년에도 4.8%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3,200만 T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장은 해운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의 9월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항로별 물동량입니다. 지도상의 가로 속의 퍼센티지는 해당 항로 물동량의 2023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년 전 항로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2.1억 TU의 물동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 항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북미 항로, 그 중에서도 미국 경계의 호조에 따른 수요가 글로벌 물동량을 견인해온 데 힘입은 바가 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년보다 6.3% 늘어난 남미와 글로벌 물동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9.3%의 성장률을 보이며 아시아발 북미향의 성장률인 11.1%의 버금가는 수준을 보인 오세아니아의 물동량 증가세도 한몫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에서 3분기의 북미 물동량 급증은 성수기 조기 도래 효과가 컸던 만큼 남은 4분기 물동량은 다소 완화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클락슨 보고서에 수록된 컨테이너 선대 전망입니다. 24년 신조 인도 물량 총량의 전망 수치는 매월 발간되는 클락슨 보고서에서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 300만 TU에 달할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는 23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보다는 줄어든 규모겠지만 25년도에도 180만 TU의 신조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해운 시황에 있어 공급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기관에 따르면 8월까지 총 210만 TU에 달하는 345척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인도되었으며 TU 기준으로는 이미 23년 연간 전체 인도량에 근접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선사들의 신조 발주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총 223척, 260만 TU 규모의 신조 발주가 집계되었으며 이는 23년 연간 총 발주량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9월 말까지 컨테이너 총 선대 대비 수주 잔량은 23%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왕성한 신주 발주로 인해 이 수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1월부터 8월까지 발주된 전체 용량의 약 83%가 대체 연료 추진 가능 선박이었는데요. 23년 연간 총량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락슨의 연도별 컨테이너 수급 밸런스 전망입니다. 24년의 수요 증가율과 공급 증가율 간 격차는 5.2%포인트로 올 6월에 제시되었던 5%포인트보다 그 폭이 확대된 것으로 공급 증가세가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는 전망에 따른 결과입니다. 25년 공급 증가율은 4.9%로 올해 10.4%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홍해 사태가 완화되고 수에즈 운하 통항이 늘어날 경우 올해 역대급으로 불어났던 선봉량은 오롯이 막대한 초과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운 시황은 급격히 공급 압박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M이 해체되고 제미나이의 출범으로 해운 동맹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2M, The Alliance, Ocean Alliance 3대 동맹이 주축이었다면 내년 2월부터는 단독 선사로 운영하는 MSC와 제미나이, 프리미어, 오션 얼라이언스 이렇게 4대 체제로 변환됩니다. 재편되는 해운동맹 기준으로 최근 각 얼라이언스들이 2025년에 자신들이 운영할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운동맹 재편으로 인해 항만 네트워크 전략이 변화된 점입니다. 제미나이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허브 항만을 중심으로 기항하고 대규모 물동량을 셔틀 서비스를 이용해 허브 항만에서 중소 항만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MSC와 타 동맹들은 직기항 방식을 선택하여 각 지역별 다양한 항만을 모두 기항하며 이동합니다. 25년 새로워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아시아 유럽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네트워크를 발표한 MSC, 프리미어, 제미나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출발지 아시아는 총 18개, 도착지 유럽 항만은 총 16개에 기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포트페어, 즉 출발지와 도착지 항만의 한 쌍이 전체 269개이고 디스팅트 포트페어, 즉 여러 서비스 동맹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을 제거한 경우 총 128개의 출발지, 도착지 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택한 제미나이와 직기항 전략을 택한 MSC, 그리고 프리미어의 포트페어 수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출발지 18개 항만 중에서 상해와 닝보는 16개 도착지와 모두 직접 연결되어 가장 연결성이 좋은 항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엔티엔이 12개, 칭다오 9개, 붕타오 그리고 샤머니 8개, 부산과 탄중 펠레파스가 7개 도착지 항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MSC, 프리미어,
제미나이가 모두 기항하는 포트페어는 7개로 상해, 닝보, 옌티안에서 각각 출발하여 로테르담 도착하는 포트페어, 그리고 상해, 칭다오, 옌티안에서 출발하여 함부르크에 도착하는 페어, 그리고 상해에서 출발하여 알헤시라스에 도착하는 페어가 있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역시 상해 그리고 닝보발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맹별로 살펴보면 MSC와 프리미어는 싱가포르 항만 중심으로 연결성이 높은 반면에 제미나이는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파스 항만을 허브 항만으로 활용하여 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아시아 항만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허브 앤 스포크를 두고 글로벌 선하주들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네트워크 변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에 큰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운 동맹이 재편되면서 이번에는 시장 집중도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 상위 10대 선사가 8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집중도는 허핀달 허시만 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수가 1500 미만이면 경쟁적인 시장, 1500에서 2500 사이일 경우 적당히 집중된 시장, 2500 이상이면 과점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대 선사 대상으로 허핀달 허시만 지수를 산정해 보니 1007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해운 동맹으로 구분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M,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 2329로 과점에 가까운 시장으로 나타나지만 내년 2월 변경되는 4대 얼라이언스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1808로 지수가 대폭 하락하며 과점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 집중도가 낮아지면 시장 내 플레이어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여 운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서항로를 기준으로 분석해 봤을 때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글로벌 무역의 중심인 동서항로에서 공급 카패시티는 해운 동맹의 비중이 아시아 유럽은 93%, 아시아 북미는 85%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내년 해운 동맹이 재편된다 하더라도 동서항로는 아시아 유럽, 아시아 북미 모두 220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과점에 가까운 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CFI에서 가중치가 높은 동서항로가 현재와 유사한 과점 상황 속에서 선사 간 운임 경쟁이 과거 출혈 경쟁처럼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해상시장 동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시장 동향을 발표할 물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차미리네입니다. 지금부터는 항공 물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간 항공 운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지역의 공급 과잉과 아시아 지역의 수요 과잉이 맞물리며 운임이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 제조 부진으로 인해 항공 물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PMI, 구매 관리자 지수이죠. 지난 3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9월 하락세를 이어가며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화물 운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운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발 수요는 2024년 8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스팟 운임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며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공항 내 병목 현상이 운임 인상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공항에서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출발 일정이 연기되거나 운송 필수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0월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 운임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 운임 격차는 단순히 공급 부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물류 비용 차이가 19년 평균 1.3배에서 24년 9월 약 4배 차이로 확대되며 물류업계 전반에 비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아시아발 유럽창 노선에서는 운임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아시아발 항공화물에는 높은 요금이 부과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이나
운임 보호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항공운임 종합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물류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이 항공운임 지수는 항공화물 운임의 변화를 반영해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우선 2024년 9월 마지막 주에 발틱 항공운임 종합지수는 221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주 대비 2.3%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는 7.5% 상승했으니 항공운임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발과 미국발 항공운임이 전주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안정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는 항공 물류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긴 연휴 때문인데요. 중국은 10월 초에 국경절이라는 대형 연휴가 있습니다. 이 연휴 전에 많은 기업들이 물량을 처리하고 서두르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쯤 항공운임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연속적인 쇼핑 시즌이 자리하며 항공화물의 성수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항공화물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성수기 진입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이 아닌 소폭의 운임 지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운송 계획을 미리 조정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시장이 덜 붐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통적인 성수기였던 9월 말 10월 초가 올해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몇 주간 지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항공화물 시장의 공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는 아시아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4년 9월까지 국제 화물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물류 시장의 회복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홍콩공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홍콩의 화물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9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제르바이잔 노선이 114%, 카자흐스탄 노선이 170%나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신규 노선의 개설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광저우와 선전공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선전은 40%, 광저우는 47% 증가한 화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어조우 공항도 최근 SF 익스프레스와 에티하드 항공사의 화물 운송 허브로 자리 잡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내에서 여객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시아발 화물 공급은 전통적인 항공 화물기 외에도 여객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최근 엔데믹 전환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시아에서 혹은 아시아 내 여객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발 여객기 회복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좌석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객 수요는 항공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엔데믹 전환 이후 여객 좌석 수요와 공급이 회복되며 항공사들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꾸준히 웨비나를 시청하신 분이라면 여객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도별 주간 좌석 공급을 보면 2024년도는 분명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별로 살펴본다면 2024년 9월에 아시아 국제선 여객 공급은 여전히 19년 동기 대비 6.2%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대륙 중에 팬데믹의 여파로 가장 강력한 하락세를 맞은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꾸준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는 셈이죠. 이는 미중 갈등으로 트랜스퍼시픽 노선의 확장에 제한이 있고 러시아 영공 우회하는 지정학적인 이슈로 유럽 노선의 공급도 충분히 회복을 못한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공 마켓 이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붐이잖아요. 두 분은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 AI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음성인식, 자율주행차, 그리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IoT 기기들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반도체, 특히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데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 글로벌 1위 기업은 인텔입니다. 약 9% 시장 점유율을 가지며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IDM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는데요. 인텔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 즉 데이터를 처리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7.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와도 경쟁을 하고 있죠. 3, 4위는 미국의 모바일 통신과 무선 기술의 선도 기업인 퀄컴과 브로드컴이 있고 최근 이 기업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스템 반도체가 최근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핵심 하드웨어로 사용되며 시장 점유율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AI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27년까지 약 40에서 55%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곧 항공시장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반도체와 항공시장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 중에 하나로 그 중에서 아시아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가장 큰 교역 금액을 기록하며 3,200억 달러의 규모로 가장 높은 수출입 금액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은 주로 저가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을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고사양 반도체를 수입합니다. 홍콩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중개 무역으로 수입 물동만으로 1,9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대표 주자인 TSMC가 있습니다. 약 2,400억 달러의 교역 금액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역 금액으로 4위를 차지한 한국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도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는 인텔이나 AMD 같은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조립과 테스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품은 대부분 항공을 통해 운송됩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의 정밀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높아도 빠르고 안전한 항공으로 운송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약 99%의 반도체가 항공으로만 운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수출 3위인 한국은 전체 항공 수출액의 46%가 반도체 제품이지만 중량으로는 겨우 3%에 불과합니다. 매우 경량 화물이지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항공 운송 시 수익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중량당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송 순위가 높은 화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전 세계로 빠르게 공급되기 위해 항공 물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 물류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더욱더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생산 시설을 자국 또는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항공 운송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항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에는 완만한 연착륙을 기대해 봅니다. 미국은 9월 4년 반 만에 연준의 금리 인하 B컷을 시행했고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 패키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 영향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동향에 대한 요약입니다. 북미 항로에서의 추가 관세, 미 동부 항만 파업을 우려한 화주들의 물량 러시는 5월부터 시작하며 예년보다 이른 성수기를 이끌었지만 그만큼 빨리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 해상 운임은 7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해운업계의 큰 이슈였던 미 동부 항만 파업이 10월 초, 4월 만에 진정되며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었지만 최근 이란, 이스라엘 간 격화된 지정학적 갈등은 4분기 해운 시황이 요동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즉, 해상은 거치지 않는 안개 속을 운항하고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9월 항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수요는 9%, 공급은 3% 상승하였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침체로 유럽발 항공 운임은 하락세인 반면 반도체 시장 활성화와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수요로 아시아발 항공 운임은 상승세입니다. 항공은 불균형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 동안 열린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 참관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 항만공사에서 주최한 행사로 전 세계 항만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항만과 물류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여러 해외 유명 연사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까지 얻게 되어 이번 참관기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열린 국제 항만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연사는 임수혁 프로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연사는 라스 얀센입니다. 라스 얀센은 컨테이너 해운 관련된 뉴스나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서 머스크에서 12년 동안 시황 분석가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해운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업체인 C인텔리전스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베스푸치 메르타임의 CEO로서 해운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분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명한 분을 만나니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뉴스나 영상에서 접하던 저명 인사를 만나보니 연예인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인터뷰 시간 동안 살아있고 신선한 시황 뉴스를 얻어내고 싶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만큼 욕심만큼 채우지 못해서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나눈 인터뷰를 잠시 보겠습니다. I think I would point to three different elements in that one. The first one is the one that is right in front of our faces now, a potential strike on the US East Coast. Depending on whether it happens and how long it happens, that will have almost the same effect as when you had Ever Given get stopped in the Suez Canal. That could trigger an extreme spike in container freight rates. Then you have one that's more long-term and extremely unpredictable. That's the Red Sea. As long as we have the Red Sea crisis, we will not have massive overcapacity. We need all the ships to go around Africa. It gets better. We get more ships delivered, but the market will not crash. On the other hand, if the Red Sea reopens, the short-term effect will be extreme port congestion, especially in Europe. But when that is resolved, we are back into a cyclical downturn, and we actually are going to have a weak market. The third element I think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here is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f we get a Trump president, he is running on a platform to dramatically increase tariffs, especially with China. And that is likely going to lead to a lot of US importers rapidly moving more goods into the US in anticipation of tariffs. So that's going to create a very strong supply-demand situation in the short run,
as we then see a lead up to tariffs and then a slump after that. These are all effects that are going to have massive impact on supply and demand, and they are quite unpredictable at the moment. So we are at a point where it's not so much about predicting supply and demand, it's about managing risk. In industry. I see this as a significant shift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the products out there. At one extreme, we have Gemini that is very much focused on hub and spoke and not very many direct services. At the other extreme, on Asia-Europe, we have MSC clearly with the most direct services. On Trans-Pacific, it's MSC and Ocean Alliance. So the span of the different types of services is larger than what we've seen probably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And I think that's going to foster a very, very interesting competitive dynamic. 네, 랄스 얀센과의 인터뷰는 잘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다음 날에 있었던 세션 1에서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2025년 전망에 대해 랄스 얀센과 화주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주탄을 소개해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홍콩에 본사를 둔 컨테이너 해운 데이터 및 분석을 주로 하는 라이너리티카의 CEO로서 앞서의 얀센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해운 분석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얀센의 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얀센은 지금의 홍해 사태는 내년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태가 해소되어 수에즈 운하가 열리게 되면 우회하던 선박들의 집중으로 인해 2-3개월 동안은 항만 정체 등 병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짧게 앓고 지나간 미 동부 항만 파업에 대해서는 만일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하루 최대 49억 달러의 물류 손실이 따를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관세 급증으로 인해 부가 시점을 전후하여 물동량의 급증과 급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탄의 발표 내용을 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현재 전체 선봉량의 7%에 달하는 460만 TEU의 공급량이 상쇄되고 있어 수에즈 운하가 만약 재개된다면 이로 인한 극심한 초과 공급 사태를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조 인도 공급량은 24년도에 정점을 찍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주요 선사들을 위주로 신조 발주를 통한 선대 확충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내년 2월부터 발족하게 될 머스크와 하팡로이드의 제미나이가 내세우고 있는 운영 전략에 대한 평가가 두 연사 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얀센은 제미나이의 허브 앤 스포크를 중심으로 한 90% 이상 정시성 중시 전략과 MSC와 타 해운 동맹들의 직기항 확대 전략이 맞붙게 되어 하주들에게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는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반해 타는 높은 정시성에 대해 과연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제미나이의 직기항 항만을 줄이는 전략은 오히려 현재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장의 외면을 초래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즉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프로님은 해상 전문가로서 이번 세션들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특히 제미나이 얼라이언스의 등장에 대한 전망에 있어가지고 두 연사분 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세션 2와 세션 3 발표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션 2는 AI 시대의 항만이란 주제로 각국의 터미널 자동화와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HD 현대의 자회사로서 선박 자율 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 운항 선박의 개발 현황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선원 부족, 휴먼 에러에 의한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자율 운항 기술은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롱비치 터미널에서는 터미널 자동화 사례를 공유해 주었는데요. 최첨단 자동화 터미널 구축을 통해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도 그리고 중요했던 작업은 자동화 도입에 대한 항만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션 3에서는 글로벌 항만들 간 협력 사례가 논의되었는데요. 미국 롱비치 항의 COO는 매출가스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 및 상하이 항만들과 녹색 항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환적 항이죠. 싱가포르항 발표에서는 넷제로 실현을 위해 로테르담, 롱비치, 그리고 텐진항, 호주 등 많은 항만들과 친환경 디지털 해운 해랑 구축을 위해 왕성한 움직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션 3을 정리하며 각 연사들은 항만은 물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구심점이 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인터뷰한 그리스 필리우스 대학의 타노스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순환 경제의 힘이라는 주제로 항만과 선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삼성 SDS를 위해 순환 경제가 화주와 포워드에게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Yes, the circular economy works in a systemic approach that involves all different actors. So it's about the port operators, it's about shippers, forwarders, but also shipping lines. We should not be afraid of increases in freight routes. We'll exchange information, we'll exchange models of operations, and will benefit by the lower costs of their services. Initially, one might expect some increasing costs, but in the long term, if we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we will not only benefit the society, but we will provide lower cost services. Actually, today we are here in Busan, which has one of the latest automated terminals operating. So let me give a couple of points, of background points, which are really important. We have around 1,000 container terminals around the globe. Only 70 of them are really automated. Automation is a difficult process. It has obvious benefits. The capacity of safe operations, productive operations, but with less human employment. So we have this progress that helps ports to improve their operations. On the other hand, it's logical that people who feel insecure for their jobs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and that is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I said the ports, the terminal operators need qualified labor, and labor needs to understand that for a port to be competitive, you need somehow to develop automation taking benefit of the new technologies. So it might be very political, but from a business perspective, eventually I think that both sides will find a resolution of the current discussions. 이번 2024년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항만 및 해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항만 산업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서 항만과 물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연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할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고, 이로 인해 해운과 물류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